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간의 시간들을 돌아본 기획 보도와 특집 방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조명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제 뒤로 서 있는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전남 진도의 맹골 수도. 그곳에서 오늘 오전 10주기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또다시 돌아온 4월 16일. 아들을 딸을 이곳에서 잃은 아빠와 엄마는 올해도 바로 이 바다 위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지금 상황은 지금 배가 기울었습니다. 지금 애들이 다 곤란한 상태고요. 배가 잠기고 있거든요. 배가 잠기고 있어요. 세월호는 고작 101분, 약 1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2017년 3월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 선박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조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횡경사가 발생했죠. 그리고 좌연으로 이 상태에서 세월호 내부로 이제 침수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최종적으로는 좌연 선밑 부분이 먼저 침수가 되면서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호가 외부의 충격을 받아 침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이른바 외부 충격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논쟁 끝에 두 가지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가 자체적으로 복원력을 잃어 침몰했다는 내인설. 다른 하나는 세월호가 잠수함 등 외부의 충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른바 열린안입니다. 저는 아직도 선조위가 왜 이렇게 두 가지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하나의 보고서로 내주고 열린안 충돌안도 소수 의견이 있으나 우리의 공식적인 의견은 내인설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줬더라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외부 충돌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참위는 세월호가 내부 문제로 침몰했다는 내인설을 인정하면서도 외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애매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Whether there was a submarine that could have hit the ship from underneath the water. There is no need to introduce a submarine to explain the accident. 세월호 참사에서 또 한 가지 규명해야 할 중요한 것은 국가가 왜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3분 뒤 첫 구조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배가 침몰된 것 같아요. 경기도 말해주세요. 위치 말해주세요. 위치 배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진짜로 죽을 위기야. 이 정도로 기울었다. 침몰 위기가 닥치면 선실에서 나와야 하는데도 승무원은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합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퇴선 지시 대신 선장에게 결정을 미룹니다. 세월호 진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9시 34분 해경 경비정이 도착했습니다. 이때라도 선장과 교신한 뒤 퇴선 지시를 내려야 했지만 해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내 입에서 퇴선 명령은 나가지 않는다. 퇴선에 관련된 책임은 전부 선장이 져야 되고 그로부터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나한테 나중에 책임 돌아올 수 있다. 2023년 대법원은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학여행을 애가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교실에 가서 혼자 공부할래요. 그래서 아니 추억 쌓고 와. 근데 가방을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가방을 사줬죠. 가방만 또 돌아왔어요. 참 비참하죠.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아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호성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호성이 일에 올인해야 될 것 같다. 나는 떠난 아이, 죽은 아이를 내 공간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근데 호성이 형은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애도 참 애롭겠구나. 왼쪽은 혜진이고 오른쪽은 애진이다. 나는 97년생 동갑내기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찍고 있다.
사람에게 중학교 시절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쫄랐다. 지금보다 훨씬 앳된 학생 때의 사진 속에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지였다. 아, 민지 체육 잘했다. 민지 체육 잘했어. 민지 미술 체육 잘했어. 민지가 좀 손재주가 있어서. 무슨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맞아.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제 민지가 다 만들어서 주니까. 아주 평범하고 반짝이는 기억을 신나게 얘기했지만 민지와의 추억은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애진이와 혜진이는 매년 4월이 되면 민지에게로 드라이브를 떠난다고 했다. 인천을 떠나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승객은 대부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로 전해졌는데요. 애들은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계속 조마조마하게 뉴스만 봤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애진이한테 연락이 오고 다행이다 진짜 이 생각하면서도 이게 진짜 다행인 걸까? 민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꿈에 나와 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잠에 들기도 합니다. 될까? 오. 네. 민지는 그런 친구였다. 살아갈 힘을 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용기를 주는. 애진이와 혜진이는 민지를 기억하며 받는 위로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난 10년을 견뎌온 게 아닐까?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죠. 각 방송사에서는 기획 보도와 중계 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MBC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먼저인 4월 12일 뉴스데스크의 연속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기획들을 전했는데요. 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디어에서 세월호 10주기를 그려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MB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언론사보다 이 세월호 특집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뉴스 데스크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뭐 뉴스투데이, 정오뉴스, 2시 뉴스외전 등 이 MBC 방송에 있는 그 뉴스 프로그램들을 쭉 연결해가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소재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 피해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인 피해자들의 어떤 추도식이라든지 또는 당시에는 이제 분향소로 그 사용되었던 공간이 이제 기업관이 되어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10주년의 의미와 함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짚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23일 날 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혐의로 전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 씨에 대한 그 재판이 있었고 그 2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번 MBC의 어떤 세월호와 관련된 특집들이 더 극적인 그 잔상을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월호 10주기의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지켜보는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었죠. 이제 KBS에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6월로 미루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왜냐하면은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 공통의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런 게 어떤 정치적 정파적인 이유로 보도가 안 될 수 있는가? 어떤 종류의 좀 언론 통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우려를 안고서 이런 세월호 10주기 보도들을 보게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10주기 보도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좀 지난 10년간 누적됐었던 어떤 과오나 숙제들에 대한 의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조사위 내부에서 좀 이제 외력설에 대한 좀 기후재식 조사 때문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전제하면서 그걸 넘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했던 것 같고요. PD수첩 역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구체화한 보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에 대한 가짜뉴스 이야기 그리고 SBS는 세월호 이후에 그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혐오 표현에 대한 이제 데이터 분석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월호라는 사건으로서 파생된 정말로 또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병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준다는 것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잊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근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MBC가 지상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세월호 연속 보도를 시작을 하고 또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조명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연속 기획이라는 이 표제를 내걸고 보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상 추모식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연대를 이렇게 포함해서요. 10주기를 기리고 애도가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 또 책임을 다 묻지 못한 지점들을 짚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와 동시에 지난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줬다면 조금 더 구성적으로 더 좋은 보도가 될 수 있고 또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집으로 진행된 PD수첩에 집중해 볼게요. 이날은 밝혀진 것과 묻힌 것이라는 부제로 참사 전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드러난 진실을 조명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침몰 원인을 분석하며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당시 촬영된 영상과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미흡했던 구조 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한 PD수첩의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10년 정도 되면은 기억이 많이 희미해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날 PD수첩에서는 특히나 어떤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이제 그 유가족들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살고 있고 왜 이런 진상 규명이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중요한가를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10년의 기억. 밝혀진 것과 묻힌 것이라는 제목이 딱 뜨면서 화면이 이제는 바뀌죠. 그 인양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MC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요. 굉장히 그 선체의 압도적인 규모와 그 앞에선 그 MC의 모습을 원거리에서 비춰주는데 크기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했고 저렇게 큰 배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 생명이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새삼 그 비극의 압도적인 슬픔이 다가왔고 그렇다면 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크고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저 큰 배가 어쩌다가 침몰을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줬고 왜 국가는 구조를 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책임자 처벌은 어떠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요. 그 마무리에서는 결국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죠. 세월 후의 침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인을 똑바로 알아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할 때 지난 비극적인 역사를 잘 정리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여러 매체들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상당히 힘을 많이 발휘했었던 음모론적인 외력설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서참이 조사에서 가장 과학적 검증이 확실했고 이제 그 PD수첩에도 출연하시긴 했지만은 이제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가 되게 오랜 시간 취재해온 어떤 내인설을 정론으로 좀 소개하고 그렇다면은 내적 문제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런 구조적 문제를 이제 따져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부분이 저는 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인설을 정론으로 삼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선박 증축이 됐고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났고 그렇게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좀 언급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PD수첩 중간중간에 설문조사가 인용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설문 결과와 함께 그 핵심적인 원인을 다뤄준 게 이걸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번 참사와 그리고 이 참사가 다뤄지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침몰 원인을 둘러싼 조사위원회가 이 무책임한 결론을 내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꼬집어 준 것도 필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이 세월호 참사 비극 중 하나로 진상규명을 어렵게 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정치권이 이슈 자체를 정쟁화한다거나 그리고 이에 대한 분노에 기대어서 확증 편향된 음모론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이 확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꼽히는데 왜 조사위가 이렇게 할 정도로 외력설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하고 또 정론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엔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봄이 온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봄이 온다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영화 제작사가 함께 만든 옴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인데요. 총 3작품 중 MBC는 아들을 잃은 두 엄마의 일상을 담은 흔적과 세상을 떠난 친구를 만나러 가는 97년생들의 이야기, 드라이브 97을 묶어 방영했습니다. 이번에 그 MBC에서 방영한 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좀 옴니버스다 보니까는 되게 짧고 단편적이고 뭔가 기승전결이 있기보다는 삶의 편리를 담아내는 약간 소품적인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월호 사건의 당사자로서 어떤 뭐 대의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각각의 삶이 어떻게 다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닮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좀 전 좋았던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그 사춘기에 방황하는 그 친구와 이제 어머니의 갈등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춘기에 뭐 친구들이랑 같이 담배도 피우고 엄마는 어쨌든 그런 아이가 뭔가 엇나갈까 봐 걱정한다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너무 고마워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창현이가 있다면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은 뭐 당연히 사춘기 때 어느 정도 일탈했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제 또 약간 또 정신 차리고 마음 잡고 하는 그 과정이 멈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한 풍경이 더더욱 좀 가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제 MBC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영한 건 좋으나 사실 세월호 10주기라면은 MBC에서 자체 제작 특집 다큐멘터리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MBC한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도 유근우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MBC가 좀 자체 제작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런 외부의 콘텐츠들을 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앙심이 깊었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창현이 엄마의 이야기 떠난 작은 아들이 너무 그립다 보니까 오히려 큰아들에게 그 곁을 내주지 못해서 큰아들이 또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그 호성이 엄마 이런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들에게는 정말 끊어낼 수 없는 모성애가 이 아픔을 더 크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애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드라이브 97 같은 경우에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이 친구를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추억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웠던 마음을 꼭 쥐고 같이 미래로 가고 있다. 젊은 세대들만의 극복의 방법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상처들을 극복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닥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교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이 두 작품이 이제 옴니버스 형식인데 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흔적에서는 자녀들을 떠나보낸 그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은 그 떠난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또 남은 가족에 대한 어떤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 97을 보면은 그 아들 또래의 생존자들과 그 친구들이 이제 또 활력 넘치게 살아가잖아요. 마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런 기억을 갖고 있고 여전히 생생하지만 우리 잘 살고 있어요라고 좀 엄마들의 상처에 응답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이 이제 하나의 그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안에서 잘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오지수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사실 그 생존자도 아니고 유가족도 아니에요. 다만 4월 16일에 그 참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사회적 기억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이 이야기를 직접 촬영을 하고 감독을 한 거거든요. 기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봄이 온다라는 작품이 세월호 관련 그동안에 다뤘던 다큐멘터리 들의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큰 질문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앞으로도 특히나 이제 오주수 감독처럼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더 기대해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 사건을 다루는 미디어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약 30년 전 일어난 페리호 침몰부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 재난을 되풀이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를 다루는 언론도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미디어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통적인 재난 보도를 보면은 사실 사건 보도거든요. 이 현장이 어떤지 전달을 하고 또 참사 당일부터 피해자들은 그럼 어떤 보상을 받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보도들이 나왔던 게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돼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언론계에서도 좀 자성을 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실천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세월호 참사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이 있거든요. 거길 보면 언론이 해야 할 역할로 피해자와 피해 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언론이 단순히 재난을 사건으로서 보도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했다는 게 상징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매뉴얼들이 매뉴얼로만 남아있고 또 참사 보도는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취재진을 현장에 급파를 한다거나 빨리 중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좀 정제되지 않은 또 보도윤리에 어긋나는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는 일이 좀 많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매뉴얼이 일단 내재화가 된 그 조직적으로 준비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할 거고요. 언론사들도 상호 간에 평가를 하고 또 기록을 하는 것들이 이어져야 앞으로 이렇게 단순히 반성만 하고 매뉴얼만 만드는 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실 세월호 보도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좀 MBC가 혼날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전원구조 오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언론이 잘못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걸 가장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었던 게 이제 MBC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목포 MBC 기자들이 지금 이제 전원 구조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서울 MBC 쪽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보를 냈었던 거거든요. 이런 일이 그럼 다시 안 이루어지려면은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령 MBC는 그 이후에 그럼 지역 MBC와의 훨씬 더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가? 현장성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존중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중첩이 돼야 되고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는 역량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관련해서 그냥 사참에서 나온 그동안의 모든 회의를 굉장히 다 참관하고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다면은 왜 내인설이 훨씬 더 그 근거가 높은가를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매체들이 밝혀진 바 없음. 이라고 그냥 결론을 내렸다라고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MBC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 그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보도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특히나 정신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 당사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을 단순히 어떤 피해자로서만 담아내지 않고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무너진 삶을 복구하는가 노력의 과정까지 담아내야 그게 균형 있는 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언론이 재난 당사자들을 묘사하는데 좀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재난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전문적인 보도를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 분석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생생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쓰라린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